계약금의 해약금 이야기를 좀 배웠어요. 자, 위약금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세 번째 기능. 계약금은 때에 따라서는 위약금 구시를 해요. 위약이 뭘까? 위약, 계약 위반, 계약을 위반하는 것. 풀어서 얘기하면 채무불이행. 얘가 대금 지급 채무 이행하지 않는 거,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지체하는 거. 그럼 얘가 소유권 이전 안 해주는 거. 이게 계약 위반이죠. 이렇게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생깁니다. 390조. 채무자가 채무 내용의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는다. 뭐라 한다? 그 5글자로 채무불이행. 그럼 상대방 채권자는 손해를 입기 마련이고,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을 할 때 실제 손해, 그러니까 당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게 우리 민법상 원칙이거든요. 실제 손해. 예를 들어서 얘가 중도금을 약속 날짜에 안 준 건 계약 위반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채무 불이행. 그러면 이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를 어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손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가 되게 황당한 얘기지 이게. 실제 손해. 얘가 갑이 중도금을 안 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해줘요. 3천 줘요. 이렇게 3천. 그러면 을은 3,000원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얘는 3천만 원, 얘는 3천 원. 그러니까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가지고 분명히 100%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 손해로 배상하지 말고, 너무 피곤한 일이니까 채무불이행 시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특약을 할 수가 있고, 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해놓은 돈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위약 시에 주기로 한 돈,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죠. 위약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에. 398조. 당사자는,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금액을 미리 정해둘 수 있다. 이게 위약금 약정이라고요. 그래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 액수를 예정한 것으로 추정한대. 뭘 또 추정을 할까? 왜냐하면 위약금의 약정이 사실은 두 종류가 있거든.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의미도 하나 있고, 위약 버릴 때도 있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그냥 손해배상 액수를 예정했다고 볼게요. 그런데 왜 위약금 얘기를 할까? 계약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계약금이 위약금이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계약금이 저절로 위약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았다고 위약금이 되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특약이 있어야 돼. 특약. 특약이 있어야지만 이 위약금 구시를 합니다. 특약은 보통 이제 거의 계약서의 상투적인 문구로 나타나는데, 보통은 이래요. 그 특약은 교부자가 위약을 하면, 계약을 위반하면 수령자는 계약금을 몰수하겠다, 이렇게 특약이 나오는 거지. 혹시 수령한 자가 위약을 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2배를 물어주겠다. 교부한 자에게 배액을 배상하겠다. 그러니까 몰수 조항, 배액 배상 조항이에요. 배액 배상. 이게 뭐로 만드는 특약이라고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만드는 특약이에요. 왜 그런지 잘 들으셔야 집중하셔가지고. 뭘 이렇게 외워서 나중에 뭔가를 외우려 해도 외우는 지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잘 해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 되셨어도 설명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볼 땐 중개사들 중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한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금 얘기는 되게 이상하게 다 알고 있죠. 편법으로 공부할 때도 대충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자,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게 뭔 소리가? 교부자가 누구예요? 교부자가 매수인이죠. 얘가 계약을 위반했어요. 계약을 위반했다는 게 뭘까요? 풀어서 얘기해 보면 채무 불이행. 예를 들면 중도금 날 중도금 안 준 거지. 잔금 날 잔금 안 준 거야. 그러면 얘가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갑이 있지. 지금 이 해제는 계약금 해제가 아닙니다.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지난주에 배웠던 그 해제야. 이거 이행 불능이에요. 이행지체예요. 중도금 안 주면. 이행지체지. 돈 한 푼도 없으면. 그래도 지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 지난주 금전지급 채무는 불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지체라고.
그냥 계약 해지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해야 되죠? 얘는요. 최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최고 했지. 근데 안 줬어.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럼 계약을 해지한 거야. 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원상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은요. 해야 되죠. 그 원상 회복이 지금 이거네. 계약금을 돌려주는 거지. 계약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줘야 됩니다. 계약금을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주는지도 배웠는데 계약금만 돌려줘요? 이자 붙여야 돼요? 이자 붙여도 돌려준다. 지난주에 배웠지. 그렇죠? 그리고 이건 돌려주는 거고 그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채무 불이행을 했으니까 얘는 얘한테 뭘 해야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이게 원칙이죠. 이게 계약금은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원래는 실제 손해를 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고 실제 손해를 직면해서 배상받아야 되는데 그게 원칙인데 얘들이 어떻게 하기로 약속이 되는 걸 보세요. 네가 위약을 하면 내가 계약금을 뭐 하겠다? 몰수하겠다고 특약을 해놓은 거지. 그래 몰수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안 돌려주겠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일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원래 원칙은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으면 1,000만 원은 돌려주고 실제 손해를 배상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손해를 배상받지 말고 위약금을 잡아둔 거지. 위약금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액수 예정이. 그러니까 원래는 1,000만 원 돌려주고 손해배상금으로 위약금으로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돌려줄 돈 받을 돈을 상계 처리해서 퉁쳐서 몰수하는 것으로 땡 치자는 거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교부자가 위약 시에 수령자가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는 것은 그 지급되어 있는 계약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예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려줄 돈 받을 돈을 상계 처리해서 몰수로 끝내버리잖아요. 깔끔하게 계산 편하게. 그래서 몰수예요. 약속이. 그러면 지급된 계약금이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위약금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계약 위반 시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수령자가 위약한 거 볼까요? 수령자가 누구죠? 매도인. 매도인이 위약을 했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얘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이중매매를 해가지고 배신을 하고 딴 데 팔아버린 거야. 이 집을.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얘가 계약을 위반한 거야. 그러면 얘가 계약을 해지하겠지. 이번에는. 맞나?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사라지고 얘는 원상 회복을 해야 되죠. 계약 해지 효과로서. 원상 회복이 뭔데? 계약금을 돌려주는 거지. 이자 붙여서.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위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뭘 해줘야 되는 거 더불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원래 원칙은 이런 특약이 없다면 이런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이자 붙여 돌려주고 실제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건데 약속을 계약금 받은 거에 2배를 주기로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해석해보면 되는 거지. 이제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으면은 얘가 위약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에 얼마를 준다는 거죠. 얘한테 2,00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총 3,000만 원이 아니고 이제 2,000만 원. 2,000만 원을 돌려주는 게 사실은 전부 다 손해배상인 게 아니고 얘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2,000 쪽의 내역을 분석해 보면 1,000만 원은 손해배상이에요,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이 뭐 하는 거죠? 손해배상금으로 잡혀 있는 거지. 그게 2배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급된 계약금만큼 손해배상금도 그만큼 잡아놓은 거예요. 뭐 됐습니다. 이렇게 이 이상 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특약입니다. 됐어요. 계약금을 준 사람이 위약하면 받은 사람은 몰취 조항, 몰수. 받은 사람이 위약을 하게 되면 배액 배상 조항. 보통 계약세 많이 적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계약금은 위약금 구실도 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위약 시에, 채무 불이행 시에. 물론 해약금 기능도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이행 착수 전까지 자유롭게 해지하는 해약금 구실도 해요, 안 해요? 하고 동시에 위약금 구실도 하는 거지. 그래서 기능들을 겸유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배우는 건데,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 위약금에 관해서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를 콕 집어서 물어보거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약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위약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당연히. 그거는 X다. 절대 당연히는 아니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이 있어야 돼요. 혹시 특약이 없다면요. 이런 특약 한 적 없어.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그러면 위약 시에, 계약 위반 시에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배액 돌려주거나 그렇게 주장 못 해요.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계약금을 줬어요. 이런 특약 한 적 없어 나는. 2, 3, 4 이런 특약은 구두로도 뭐 서류상으로 남겨놓은 게 없어. 근데 내가 위약을 해. 계약금을 준 사람이 위약하면 받은 사람이 계약금을 돌려주려고 할까요? 먹으려고 할까요? 먹으려고 해요, 안 해? 보통 일반적으로. 네가 위약을 했으니까 너는 계약금 돌려받을 자격 없다. 길 가는 사람 받고 물어봐라. 계약금 안 돌려주는 거지. 이럴 때. 라고 계약금을 몰수하려고 한다 안 한다 사람들 심리가. 몰수하겠다는 특약을 한 적도 없는데 그 틀렸다는 거죠 그게. 그런 특약을 한 적이 없다면은 얘가 위약 시에 원리 원칙대로 가야 돼. 얘가 위약을 했을 때 내가 계약을 해지했어. 그러면 계약금은 몰수해야 돼.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고 손해는 배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어떻게? 실제 손해로 증명해서. 그럼 실제 손해가 얼마인데? 그거야 모를 일이지. 지금부터 지리한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거지. 엄청난 피곤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할 때는 위약금 약정을 유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중개하실 때도 안 그러면 진짜 피곤해지니까 위약 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세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수수된 경우에 이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런 특약이 있을 때에만 그 계약금이 손해배상 액수를 예정한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런 특약을 한 적이 없다면은 절대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생기면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어떻게 계약금을 몰수해야 된다 아니면 실손해를 배상받아야 된다. 실제 손해를 배상받아야 된다. 계약금 몰수 못합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게 계약금이 큰 돈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그냥 진행해가는 거지. 정말 대법원까지 올리면은 그 계약금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문제 볼게요. 여기 OX 확인해 볼게요. 요게 계약금의 위약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자 19번인데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요거는 O인가 X인가? O네. 그 다음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했대. 이 약정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계약금을 준 사람이 위약하면 받은 사람은 뭐 하겠다? 계약금을 몰수하겠다. 받은 사람이 위약 시에는 얼마를 물어주겠다? 100을 물어주겠다. 그게 뭐로 하는 약정이에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약정이라고요. 그렇게 했다면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해야 될 금액을 계약금 크기만큼으로 예정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맞습니까? 맞죠? 맞네요. 자, 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다네. 그런 특약 한 적 없대. 그런데 채무불이행을 두 글자로 표현해 볼까요? 위약이 있었어. 그러면 계약을 해제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럴 때에는 실제 손해, 실손해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자, 22번인데요. 을은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을 지급했대.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읍시다. 내가 위약하면 당신 몰수하세요. 네가 위약하면 2배 물어주세요. 그런 특약을 한 적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 계약금은 증약금 기능은 있어 없어? 그런 특약을 했거나 안 했거나 무조건 있는 거지. 해약금 구실도 해요 안 해요? 하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이행착수 전까지는. 하지만 위약금 기능은 없는 거지. 그런데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네. 중도금 지급이 지체된 것을 4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행 지체. 5글자로 하면요. 채무 불이행. 2글자로 하면요. 위약이야. 계약 위반이야. 그래가지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대요. 이건 계약금에 의한 해제예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예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여기는요. 생기지. 그런데 계약금 받은 3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서 당연히 갑에게 기속되는데 갑이 몰수해버리겠대. 안 돌려주고.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저게 X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많이들 하지.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X.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고 실제 손해를 배상받아야 됩니다. 이 케이스는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매매의 효력 파트에서는요. 일반적 효력과 담보 책임이 있는데 일반적 효력부터 볼게요. 매매계약의 일반적 효력. 다시 매매계약은 어떤 계약이라고?
매도인은 무엇을 약속했어요? 재산권. 소유권 아니고 뭐라고? 재산권 이전. 매수인은 뭘 약속했죠? 대금 지급. 저 일반적인 효력은 요것들에 관계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관계된 이런 건 내용들,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관계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냥 단순한 법조문이에요. 어렵지 않은. 자, 일단 매매 계약의 일반적 효력 568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을 해야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매수인은 뭘 해야 된다고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 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남아 있으니까 매매는 처분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라고? 의무 부담 행위고. 이게 권리가 이 목적이 된 권리가 꼭 매도인의 권리가 아니어도 매매 계약은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매도인의 권리가 아니고 타인의 권리라도 생기지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줄 의무가 생기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양쪽의 의무는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따로 없으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쌍무계약이니까. 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이와 관계돼서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해줄 의무가 생기는데 어떤 권리를 이전해줘야 되냐면 완전한 권리, 완전한 재산권 이전 의무가 생깁니다. 완전하다. 자, 권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흠이나 제한, 하자가 없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건물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혹시 이 건물에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이 가압류를 신청해서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 저 건물에 등기부에. 가압류가 뭔지는 잘 모르시지만 이 가짜는 임시 가짜예요. 임시 압류예요. 하지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느낌에. 별로 안 좋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잘못하면 저거. 자, 이렇게 저당권에 제한이 있는 소유권, 가압류의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권은 완전한 소유권이야, 완전하지 않은 거야? 완전하지 않은 거죠. 이거 일종의 폭탄 같은 시한폭탄이에요. 제가 언제 터질지 몰라. 저게 터진다는 것은 상징적인 건데 폭탄이 저당권이 터진다? 뭘까요?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 들어온다는 거죠. 가압류가 터진다? 이 병이 갑에 대한 소송에서 끝내 이겨서 소송으로 들어와 찍어도 경매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매매 계약은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 중에 원시 취득 원인이에요. 승계 취득 원인이에요. 승계 취득, 승계예요. 승계 취득이라 하는 것은 전주의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매를 할 때 저당권이나 가압류를 정리해서 말소시키지 않고 넘겨주면 저당권 가압류가 살아서 넘어간다고. 폭탄을 아는 채 소유권 취득하는 거라고. 그럼 나중에 폭탄이 여기서 터져버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얘는 취득한 소유권을 날려버리는 거든.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물건을 매매했을 때는 요 소유권 넘겨주기 전까지 저것들을 전부 다 뭐 해줘야 되는 거죠? 말소해서 깨끗하게 돈 갚고 딱 문제 정리해서 말소시켜서 어떤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의 채무들을 얘가 인수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제하고 사게 되면 그거를 갖고 올 수도 있어, 안고 살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렇지 않고서는 저거 다 말소시켜야 되는 거야. 이것들을 말소하는 매도인의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하고 동시 이행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들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근데 얘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들고 나왔어. 이행 제공을 해요. 근데 얘가 마지막으로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요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말소가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으면 돈을 줘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죠. 저거 폭탄 다 제거하세요. 왜 나한테 폭탄을 돌리죠? 저거 저당권 말소, 가압류 말소되기 전까지는 저는 잔금 지급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날짜를 넘겨도 이 항변권으로 인해서 얘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됐고요. 자, 두 번째는 타인 권리 매매. 이게 다시 해볼게요. 자, 매매 계약은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처분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라고? 의무 부담 행위여서 매매를 하는 단계에서는, 그 약속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 권리, 약속한 권리가 꼭 나의 권리일 필요는 없고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조문을 볼게요. 569조 타인 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매도인에게 속해 있지 않고 타인에게 속해 있을 때, 내가 토지 팔고 매매하고 건물 매매했는데 이 내 건물이 아니고 내 토지가 아닌 거야. 자, 그래도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어떻게 효력이 있느냐? 매도인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뭐하여서 취득하여서 매수인에게 이전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의무가 생기는 것은 내 권리나 남의 권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는 거지.
그런데 혹시 이게 남의 권리를 매매를 한 거니까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생길 수 있지. 그때 매도인은 책임져야 돼. 자기 잘못이 있건 없건. 그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뭐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동전. 동전이 뭐지? 동전? 코인? 비트코인? 그거 아니죠. 전과 동 이거죠. 전과 동이라는 것은 569조와 동일하다. 타인 권리 매매에 연이어서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동전 이렇게 돼. 그게 한글로 돼 있거든요. 저기 법전에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 법전에. 그래서 동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과 동. 그러니까 여기 569조의 조문을 연이어서 타인 권리 매매 상황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자, 전조의 경우에 뭐 어떻게 풀이 보세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이 말이지.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서 매수인에게 이전을 해야 된다면서 근데 이전할 수 없게 되면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책임져라는 거죠. 어떻게 책임 추궁은 누가 하는 거죠? 책임의 추궁은 누가 하는 거야? 매수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은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시켜 버릴 수 있어요. 해제가 또 나오네. 해제. 우리 지난주에 해제는 뭐 때문에 해제하는 거라고? 5글자? 채무불이행. 오늘 1교시 배우는 해제는요. 계약금 해제. 이 해제는 또 달라요. 지금요. 해제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도 아니야. 이거는 계약금 해제도 아니고 담보책임상의 해제예요. 그러니까 해제권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다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담보책임상의 해제 이거는 계약을 해제시켜 버릴 수 있어요. 해제하면 계약은 사라지는 거지. 돈을 딱 돌려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수인은.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할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다 알았을 때, 그러니까 계약할 때부터 이게 매도인 땅이 아닌데 매도인 건물이 아닌다는 걸 다 알았을 때, 악의 선의 말고 악의일 때는 뭐는 안 된다? 손해배상은 청구 못 한대. 계약을 해제해서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죽은 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악의일 때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반대 얘기해 볼까요? 그럼 뭐일 때는 뭐도 할 수 있다는 거네. 선의일 때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네. 해제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이 얘기는. 아무튼 여러분들 아실 것은 오늘 배운 거 아주 중요한 거네. 매매는 의무부담행위여서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됐어요. 그다음에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를 볼게요. 이 과실, 귀속과 대금의 이자는 587조에 나오는 얘기예요. 과실? 이 매매의 목적물이에서 과실이 나오고 있어요. 차임. 뭔 소리냐? 갑이 병에게 이 건물을 임대를 줬거든. 그래서 이 임차인이 이 병이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집을 매매를 한 거지. 매매의 목적물에서 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실이 매달 100이 나오는 집이 오늘 매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매 계약을 했어. 체결을 했어. 10월 1일 날 의무부담행위. 처분 행위는 31일 날 할 거예요. 이제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두시겠죠, 여러분들. 등기 넘겨주고 잔금 치르는 여기일 거야. 그럼 한 달의 텀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오늘 계약을 했는데 4월 30일까지 이번 달 10월 달 과실 차임은 매도인이 가지는 건가? 매수인이 가지는 건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매수인은 계약을 했으니까 이번 달부터 내가 월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 매도인은요? 그렇지 않지.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갔잖아. 약속만 한 거지. 이번 달까지는 내 거지. 과실은. 이렇게 싸우게 될 때 어떻게 돼 있느냐? 매매 계약이 있은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않은, 넘겨주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아직은 누구 것이다? 매도인 거다.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까 과실 취득권이 소유권을 가진 매도인에게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속하고 나중에 31일 날 소유권 넘겨줄 때 요번 달 받은 월세는 같이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매도인이 먹는 거야. 거기에 상응해서 호응해서 보세요. 얘는 약속은 오늘 하고 주기는 이날 주거든. 그럼 얘는 약속 1억 주겠다고 한 약속은 10월 1일 하고 실제로 주는 날은 이날이라고 가정할게. 1억을 주는 날은 이날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날은 계약금만 살짝 넣었고. 그러면 돈을 한 달 동안 묵혔다가 주기 때문에 이 돈에서 또 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한 달치에 이자. 그 돈은 얘가 한 달치 이자를 따로 줄까요? 안 줄까? 한 달치는요? 안 주지. 자 보세요. 물건에서 생기는 차임이 법정 과실이라면 돈에 생기는 이자도 일종의 뭐라는 거죠? 과실. 과실은 서로 자기가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매도인이 가지고 먹고
돈, 약속된 돈에서 붙는 이자는 매수인이 주는 거니까 이자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거죠. 각자 과실을 가지는 거야. 알아두시겠어요? 근데 여기 약간의 어떤 이례적인 경우가 있어요. 아직 물건이 인도되기 전인데 대금이 완납된 거야. 저렇게 대금이 완납된 거야. 대금이 다 완납돼서 1억 원이 다 지급됐어. 그러면 얘 통장에 꽂혔으니까 이자가 얘한테 생기겠지 지금요. 근데 물건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는데 그럼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매도인이 먹고 물건 안 넘겨줬다고 과실도 여기다 먹고 그럼 이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물건이 어떤 이유에서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날로부터 생기는 이 차임은 누구에게 속하는 게 맞죠? 이번에는 매수인에게 속하는 게 맞지. 그게 공평하다고 판례가 그러고 있어요. 매매 계약이 있은 이후에도 원래 원칙은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누구 것이지만 원래는요. 매도인에 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직 인도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뭐 했다면 완납한 상태라면 완납한 그날부터 생기는 과실 수취권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속한다. 그냥 공평하다는 공평.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자꾸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냥 공평이네 공평. 그렇죠? 예. 그 정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정반대 경우. 정반대 경우는 뭐냐? 이런데 다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금이 완납된 게 아니고 물건이 인도된 거예요. 이렇게 물건이 인도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금도 다 지급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대금 지급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이거죠. 그 물건을 인도받았으니까 물건에 생기는 과실을 자연스럽게 매수인이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약속된 돈의 이자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공평하지 않은 일이니까 물건이 인도된 날 이후부터 대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그날부터는 이자를 계산을 해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 얘기지. 이자는 저쪽에 줘야 돼. 저쪽으로. 이 인도 받았으면. 여기 적혀 있어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아직도 안 주고 있다면 이자를 그날부터는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법조문들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서비스 문제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그러니까 이 복잡한 판례도 아니고 그냥 조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서 지문을 구성해서 내버리는 거니까 기본으로 맞춰야 될 얘기들이죠. 여기는.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매수인 쪽으로 와볼게요. 대금 지급 시기. 매수인 돈 줘야 되는데 돈을 언제 줘야 되느냐 시기 문제인데요. 언제 주긴 약속한 날짜에 주면 되지. 근데 그 약속이 애매하게 돼 있네. 요 조문이 하나 있는데 동일 기한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기한이 동일 같은 것으로 추정하겠대. 별 말은 아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사고 파는 계약을 했어. 윗말 아랫말 사람이. 그 소를 15일 날 갖다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계약은 한 10일 날 하고 15일 날 소를 갖다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소값을 언제 주는지는 딱히 자기들이 명시적으로 어디 안 적어놨어. 계약서에 없네. 구두 합의도 없고. 그럼 우리는 그들의 의사를 추측할 수 있겠네. 소 주는 날 돈 주는 거로 약속을 한 거로. 맞습니까? 소를 주기로 한 매도인의 이 기한만 정해놓았을 때는 매수인도 돈 주는 날도 같은 날짜인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추정. 무슨 말인지 뭐 어렵지 않죠. 추정하는 거. 근데 이것을 추정 대신에 이게 본다라고 말하면 X입니다. 본다는 간주 규정이어서요. 본다는 간주 규정이어서 그런가? 예. 예, 그래서 추정하는 겁니다. 뭐 이건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장소. 돈을 어디서 줘야 되는지 장소의 문제예요. 다 옛날 민법이어서 그런 거야. 1958년도에 만들어진 그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이런 거 뱅킹 같은 거, 인터넷 뱅킹 그런 거 없었잖아요. 카페 이런 거 없었죠. 카카오페이. 그런 거 없었죠? 그때는 돈을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줘야 돼. 그때 이제 얘기인데 지금이야 대금 지급 장소가 어딜까요? 대금 지급 장소가 다 사이버 공간이지 뭐. 다 송금하고 하니까. 근데 대금 지급 장소에 대해서는 돈을 언제 줘야 되느냐? 이게 586조가 하나 있는데 이건 특칙이에요. 일반 원칙은 467조에 있어요. 변제의 장소. 변제가 뜻이 또 뭐냐? 변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드렸는데 변제가 뭘까? 기억나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제란 말을 들으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뜻은 뭐예요?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갚는 거. 그거 아니고 돈 갚는 것도 변제는 맞는데 지금부터 이거 한 번 했거든요. 두 번째 하는 건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딱 깊이 새겨가지고 한 방에 알아듣고 좀 오래 복습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변제는 뭐다 뜻이? 채무를 이행하는 거다. 그럼 채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채무의 반대말은 채권이지. 근데 채권에 우리 배웠는데 채권이 돈 달라고 하는 것만 채권인 것은 아니고 그냥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하는 게 다 채권이잖아요. 금전 채권도 있고 비금전 채권도 있었죠. 채무도 마찬가지지. 돈 주는 것만 채무예요. 다른 것도 채무예요. 다른 것도 채무예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다 뭐라고 한다? 변제. 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 지금 저 변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메가랜드하고 계약을 해서 아니 원장님하고 계약한 거죠. 원장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는 월요일마다 와서 수업을 할 뭐가 있는 거죠. 저한테는 법적 채무를 지금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변제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변제가 돈 갚는 거라고 생각을 좁히는 순간 그 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변제의 뜻은 채무의 이행이고 채무는 저처럼 이렇게 뭔가 수업하는 것도 채무가 될 수 있고요. 가수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공연 계약해가지고 그것도 채무 변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이행 장소, 채무를 어디서 이행을 해야 되느냐, 그게 변제의 장소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일반적으로 채무의 변제는 어디서 한다고?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는 거야. 이걸 지참채무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빌려 채무 중에 가장 만만한 채무가 돈 갚는 채무라고 하면 이제 그거 하면 돈을 갚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무자가 돈 빌려 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야, 돈 받으러 와라 라고 손가락 까딱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뭐 하여서요? 지참을 해서 어디로 가가지고요? 채권자 집에 가서 잘 썼다고 고맙다고 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채권자의 현주소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럼 이 원칙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대금 지급 채무에다가 넣어볼게요. 여러분 대금 지급 채무라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네요. 대금 지급 채무라고 했어요. 대금 지급 채무의 채무자는 누구예요? 채무자는요. 매수인. 채권자는요. 매도인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매매 대금은 어디서 줘야 된다는 거죠. 채권자 현주소니까 매도인 집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매매를 했으면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참해서 매도인 집에 가서 돈을 주는 게 원칙이었어요. 원래 돈을 주고 받았다. 진짜 신문지 말아서 이렇게 돈 주고 받았던 그 시절에는 그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요즘 누가 그렇게 현실에서 안 하지만은. 근데 여기에 대한 특칙이에요. 특칙이 뭐냐? 매매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물건을 주면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돈을 주기로. 그러니까 물건 주는 날하고 돈 주는 날이 날짜가 같다는 거지 그냥. 그럴 때라면 그렇다면 이 원칙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지. 그 인도 장소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을 인도하기 위해서 둘이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난 김에 거기서 돈 주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요? 만났는데 무슨 원칙을 지킨다고 만난 그 순간 물건만 받고 오늘 밤에 집으로 찾아갈게요. 제가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서 밤에 8시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집에 또 가가지고 돈을 주는 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 만났을 때 거기서 돈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 주는 거하고 돈 주는 게 시각이 같으면 장소도 같아진다는 거죠. 즉 뭐가 된다는 거죠. 목적물 인도 장소 이퀄 뭐가 된다? 대금 지급 장소가 된다. 이런 걸 민법전에 실어놨습니다. 쓸데없는 걸 다 실어놓은 거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자는 아까 보셨고 대금 이자는 여기까지 OX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3번.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성립은 다른 말로 하면 체결이에요. 매매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매매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그날부터 바로 매수인에게 속함으로. 여기까지 OX 판단? 벌써 X네. 매수인에게 속해요? 매도인에게 속해요? 매도인.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목적물을 나중에 인도할 때 E를 함께 이전해야 된다. E가 뭔데 E가? 과실이죠. 과실도 함께 이전할 필요는 없죠. 매수인 틀렸고 함께 이전할 필요도 없고. 자, 매매 목적물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어요. 인도되지 않았다면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원칙.
매도인. 그렇죠? 하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대. 완전 변제를 했대요. 그렇다면 완제된 이후에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특이하기 없다면 이제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매수인 거다. 과실은. 맞습니까? 그게 공평하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에 정해져 있어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딱히 안 정해놨네. 그럼 그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맞나요? 맞죠. 동일 기한 추정이에요. 자, 매매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물건 인도와 동시에 같은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됐어요. 날짜가 같아요. 날짜가 같으면 장소도 같은 게 상식이지.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인도 장소, 물건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것도 4번이나 냈네. 4번이나. 또 나올 때가 됐네. 지금 텀을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는 담보책임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효력 파트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담보책임은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정도로 많아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딱 간단하게 개념만 잡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뭐냐? 개념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핵심 개념은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고 물건을 인도하고 하는데 그게 온전치 못한 거야. 뭔가 불량이야.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의 귀책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귀책 사유가 뭐였더라? 귀책 사유가 고의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있든 없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하자. 예를 들어서 하자. 좀 예를 들면 우유를 하나 내가 슈퍼에 들어가서 바나나 맛 우유를 하나 사가지고 따서 마시려고 하는데 시큼해요. 이게 상했네. 상했어요. 유통기한은 딱 보니까 멀쩡한데 상했어. 아무튼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 그 어차피 요구르트도 먹는데 먹자 이렇게 그렇게 뭐 발효되었는 요구르트네 이렇게 하고 먹지 않고 슈퍼마켓 주인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나요? 사장님 이거 이상해요. 이거 바꿔줘요. 라고 다른 걸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내 손한테 아유 죄송하다고 바꿔줘요 안 바꿔줘? 바꿔주는 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아니면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어 없어 매수인은요? 있지. 환불해 줄 수도 있지. 그게 매도인의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아니면 뭐 저한테 이런 날이 있는데 질레트 면도기를 이마트 가서 샀거든요. 이마트에서 오중날을 샀는데 이게 날이 제가 완전히 진짜 약간 똥손입니다. 이렇게 뭘 고르면 전부 다 딱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서 이렇게 면도를 했는데 탁탁탁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보니까 이게 오중날이 이거 오중으로 배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리필 거 하나 더 있어 그걸 교체해봤더니 그것도 그래요. 날이 불량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마트로 가서 이거 불량이다 날 불량이라고 바꿔달라고 하면 이마트에서는 바꿔줄 책임,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해줄 책임이 있지. 이마트가 매도인이니까. 그런 이마트의 책임을 뭐라 한다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여기도 뭐 그림이법 교보문고 와서요. 그림법책을 샀거든.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림이 없네. 글밖에 없고요. 그림이 좀 더 없네. 파본이에요. 파본. 그럼 교보문고로 돌아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줄 책임. 저런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야. 이것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을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매도인의 성질을 볼게요. 성질. 매도인의 귀책사 유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무과실 책임인 거야. 무과실 책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바나나 맛 우유가 슈퍼마켓 주인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매도인 잘못이 아니거든. 이것도 뭐야? 이마트 잘못이 아니지. 질레트 잘못이지 만든. 여기는 빙그레 잘못이고 여기는 메가랜드가 책을 잘못 만든 것이지 교보문고 잘못이 아니거든요. 또 그거를 그렇게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판 것도 아니고 매도인은. 즉 매도인은 과실이 없어요, 과실이 있어. 이 사건에서 대체적으로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져요. 없어도 책임져야 돼요. 없어도 책임져야지. 자 이렇게 무과실 책임의 반대말은 무자 떼면 돼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의 뜻은요.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생기는 책임. 그게 뭐라고요? 과실 책임. 고의 과실이 없어도 생기는 책임 뭐야? 무과실 책임. 근데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잘못 없어 책임져야 돼. 왜? 억울한데?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이걸 전부 다.
왜 그러냐? 왜 무과실 책임이냐?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어서? 유상 계약이어서 그런 거죠. 유상 계약. 이 개념을 또 배웠는데 유상 계약이 뭐더라? 유상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땡땡을 하는 계약. 이거죠, 이거요. 뭐예요, 이게? 출연이죠. 출연을 하는 계약. 출연이 뭐였어요? 출연이 나의 재산을 감소시켜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 주는 거지. 서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내어놓는 거야. 출연 재산. 그 뭐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어요. 노동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 다 내어놨으니까 유상계약의 내어놓은 출연은 값어치가 비슷해야 되는 거죠. 등가성을 유지해야지 공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유상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이미지로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양팔저울. 그러니까 얘가 내놓은 출연 집, 얘가 내놓은 출연 이 돈을 양팔저울에 올려놨을 때 얼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공평하지 않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휘청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지. 휘청될 때가 있어요. 왜 휘청되느냐? 요 물건에 뭐가 있어서요? 하자가 있어서 돈값을 못하는 거지. 가벼운 거지. 그러면 매도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저울을 바로 맞춰줄 책임이 생긴다는 거죠. 매도인의 잘못이 있건 없건. 왜? 유상계약이어서. 매도인은 공짜로 줬어요?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내가 준 게 돈값을 못하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슈퍼마켓 주인은, 이마트는, 교보문고는 책임져야 되죠. 그 책임을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고. 담보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하고 달라요. 채무 불이행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다시 말해보세요. 뭐야? 이행, 지체, 이행, 불능. 그런 것들은 다 채무자에게 뭐가 있을 때만 논하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에요.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과실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책임이에요. 고의 과실이 없으면. 하지만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어서 다른 종류의 법적 책임이에요. 이거를 맞춰줘야 돼.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 담보 책임의 내용을 볼게요.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매도인이고 담보 책임을 묻는 사람은 매수인이지. 맞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조를 바로 맞춰주면 되네. 공평하게. 과학의 원리를 좀 써보자면 첫 번째는 돈이 무거워서 그런 게 돈을 좀 드러내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네. 이렇게.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 대금 감액 청구지. 하자가 있으니까 돈을 좀 깎아달라. 일부 돌려달라는 거지. 매매 대금 감액 청구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돈을 아무리 드러내도 요지부동이네. 하자가 심각해서 감액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 그럼 판을 깨야지 완전히. 뭐 한다? 계약을 해제시켜 버리는 거죠. 계약 해제예요. 계약을 해제해서 뭐를 청구한다는 거야?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지. 이 원상회복, 계약을 해제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바깥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환불이에요. 우리가 환불해달라는 게 뭘까요? 이거 우유 상했어요. 환불해줘요, 사장님. 이거 이마트에 가서 환불해달라고. 기분 나빠서 못 사겠다. 여기서 안 살 거다. 환불은 뭘까? 당신하고 나하고 한 매매 계약을 내가 뭐 할 거다는 거죠? 해제해서 계약을 소급적으로 사라졌으니까 나한테 받은 돈 내놔라 이거예요. 원상회복 청구하는 거지. 아주 엄밀히 말하면 이자 붙여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하지 현실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불 이렇게 하지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할 테니까 원상회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 뭐예요? 그러면 환불해달라고요. 환불 이렇게 환불이 이겁니다. 해제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이건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이 나오고 별개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 문제도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담보 책임의 내용은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이거 좀 발음으로 외우시면 대해손 이렇게요. 대해손. 대가 뭐라고? 대금감액 청구. 해는요. 계약 해제. 손은 손해배상. 이게 담보 책임 내용이에요. 추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대손이 주요 메인인데 하나는 완전물 급부 청구도 있어요. 완전물이 뭘까요? 완전물은 뭐지? 하자가 있는 물건 없는 물건.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급부 청구하는 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교환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계약 이름 교환 말고요. 가서 교환해줘요, 이렇게. 이거 불량이니까 바꿔줘요. 바꿔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들요. 이런 물건들은 내가 하필이면 고른 물건에 하자가 있지만 매장에는 매도인의 창고에는 하자가 없는 물건들도 있어 없어요. 완전물도
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계약을 살려둔 채로 이거 날 이상해요, 날 바꿔줘요 라고 교환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교환한다는 게 뭐죠? 완전 물급부 청구에 이런 것들을 담보책임 내용으로 추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자의 유형이요. 이 하자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질 때 하자 유형은 첫 번째는 권리의 하자, 두 번째는 물건의 하자가 있어요. 권리의 하자하고 물건의 하자 중에 제가 여기서 예를 든 하자들은 어느 쪽 하자인지 한번 감으로 찍어보세요. 권리 하자 같아요? 물건의 하자 같아요? 우유 상했어? 면도날 이상의 책 파본이야?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능이나 그 어떤 성질이 결여된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눈에 보이고 뭐 귀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하자들이 무슨 하자다? 물건의 하자고. 물건의 하자고. 권리 하자는 물건 자체에는 흠이 없어요. 권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어떤 하자인지 보세요. 요 집이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집이 이렇게 됐어. 지붕 깨졌어요. 나 모르고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지붕이 이만큼 깨져가지고 비가 이막 새네. 물건의 하자 같아요? 권리의 하자 같아요? 저런 게 물건의 하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를 샀는데 기계가 카탈로그에 적혀있는 기계만큼 RPM이 안 돌아가. 물건의 하자예요? 권리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 자동차 샀는데 급발진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느끼는 생활에서 느끼는 하자들이 다 물건의 하자들이에요. 권리 하자는 뭐냐? 집은 멀쩡해요. 물건에 아무 하자가 없어. 근데 문제가 있어. 매도인 집이 아니야. 남의 집인 거야. 매도인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소유권이 자기의 권리였다, 타인의 권리였다. 이게 무슨 하자일까 여러분? 게 권리 하자라고 하는 권리 하자. 시험은 권리 하자가 압도적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 하자는 그 유형이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게 다 권리 하자예요. 전, 일, 수, 용저.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 권능의 제한, 그다음에 저당권 실행. 저기서 담보 책임을 이런 식으로 추궁할 수 있다고 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다 시험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은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기 책이 보여주고 있네요. 다 외워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험 문제 맞추려면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보세요. 여기 뭐 있습니까? 대금 감액 청구. 그다음 뭐죠? 계약의 해제. 그다음 뭐야?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넘어가고. 근데 뭐 선의 악의 이렇게 나왔어요? 선의가 뭐야? 몰랐다. 악의는요? 알았다. 누구를 말하죠? 이 선의 악의의 주체는요? 매수인일까 매도인일까 상황에서? 매수인. 그러니까 이게 매도인이 권리를 매매했는데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권리를 매매한 거야. 그걸 매수인이 모르고 샀다, 알고 샀다, 모르고 샀다 이거예요. 그럴 때 모르고 샀건 알고 샀건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해야 돼요. 악의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정리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 하나만 볼게요. 이게 우리 시험 치려면 5개 다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담보책임이 뭔지 첫 번째 용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아까도 좀 보셨는데, 자 타인의 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도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일단 매매 단계에서는요. 있지. 그러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자기 자신이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생기지. 그래서 이전만 해주면 담보책임 질 일이 없지. 제대로 이전해주면. 동전 아까 보셨죠?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면 사단이 난 거지 이제. 남의 권리를 매매한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전을 못 해주게 되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이제 매수인이 책임 추궁 들어가요.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시켜서 뭘 청구한다고? 손해배상 아니고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니까 원상의 보호 청구하죠. 돈 돌려달라고.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거 있으면 돌려달라고.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할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다 알고 매수했을 때는 뭐는 안 된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매수인은 어떤 상태였어야 된다? 계약 당시에. 선이었어야 된다. 근데 해제 앞에는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선악 따지는 얘기가 없지. 그러니까 계약 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악을 불문하고. 손배청은요? 선의만. 그거를 정리하는 게 이 첫 편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이기 때문에 대금 감액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서 여기는 블랭크로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이런 거네. 전부 타인 권리를 매매한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매수인은 모르고 샀건 알고 샀건 계약을 해지해서 준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원상회복 청구 있고, 만약에 모르고 사기까지 했다면 원상회복과 별개로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딱히 기간 제한은 없어요. 뭐 다음에 하고 이거는 것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책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보고 한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 악의. 이 선의 악의는 얘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얘 말하는 거예요. 매수인 기준이에요. 먼저 위에 거부터 볼게요. 매수인이 선의인 케이스. 이 매매를 보는 거예요. 이 매매. 얘들이 한 매매를 잘 보면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시간 순서예요. 시간이에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아버지 아들인가 아직 우리 쓰레기잖아요. 우리 쓰레기가 또 쓰레기 짓을 하네.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서 증여를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디다가 감금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쳤어. 그럼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지. 계약을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등기는 되어 있고 아버지는 어디 감금을 시켜놨지만은 저 건물의 소유자이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지. 근데 등기부 상으로는 소유자처럼 보여 안 보여?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팔아요. 매매를 해요. 그럼 얘는 모르고 샀다는 거지. 이게 무효등기인 줄 모르고 사고 얘가 자기 아버지한테 진짜 집을 받은 집주인인 줄 알았어. 그럴 때 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거 보시면은 요 매매 계약은 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뭐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야. 얘는 대금직을 약속하고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해 있어요. 타인에게 속해 있어요. 타인에게 일부가 아니면 전부가.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예요. 그래도 이 매매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계약은 뭐 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것은 얘는 지금이라도 소유권을 제대로 아버지한테 취득해서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자체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까지 넘겨줬어. 등기 넘겨주는 행위는 의무부담 행위예요, 처분 행위예요. 근데 그 무권리자가 처분했으니까 처분의 효과는 생기지 않고 우리가 배웠는데 등기에는 공신력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등기도 결국 무슨 등기예요? 무효등기니까 누가 소유자야? 아직도 아버지가 소유자지. 아버지가 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단지 아버지는 어디 감금돼 있어가지고 지금 탈출을 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소유권 취득 못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뭘 배웠느냐? 이렇게 무효등기지만 소유자로 등기한 채로 얘가 혹시 10년을 이 집에 살면요, 점유해서 살면 소유자가 되는 제도가 있었나? 10년 정도 살면? 그 뭐더라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 근데 10년 안 됐거든요. 9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아버지가 탈출하신 거지. 쇼생크 탈출. 땅굴 파가지고요. 탈출하셔가지고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3번 등기 말소 청구했던 거야. 이 사람에게.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은 자기가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을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얘는 자기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물권 청구권 행사 이 소송에 걸리면 얘는 결국 지게 될 거예요. 결국 얘는 등기를 말소당한 거야. 그러면 얘 이제 볼게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된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선의의 매수인이니까 을이 잘못이 있거나 없고 지금 잘못도 있지만 잘못이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요 매매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해제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해제를 해서 뭘 청구한다고? 해제를 하면 손해배상 아니고 뭐라고? 원상회복. 당신 나한테 받은 계약금, 중도금, 매매대금 싹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의이니까 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그 소리잖아 이게. 되셨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밑에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는 자 1번 갑하고 을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뭘 하지 않은 상태? 등기하지 않았어. 그럼 이 을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지. 그 상태에서 매매를 하네. 이거 뭐라고 했다고 이거를?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는 결국 자기 집을 파는 거야, 남의 집을 파는 거야. 법적으로 따져보면요. 남의 집을 팔아도 매매 계약 자체는 뭐 한 거다? 유효하자. 그것은 이제 지금이라도 을은 잔금을 잘 치러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 취득해서 다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겼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배신을 하네 이 갑이. 이중매매를 해버리네. 제2매수인. 이게 1매매인데 2매매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좀 더 준다 그러니까 1매수인을 배신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두 번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 버린 거야. 이중매매 살짝 한번 들어본 적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권 넘겼으니까. 소유자 아니지. 그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졌어요? 불가능해진 거지. 그럼 도미노 현상이 생기지. 이게 소유권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이쪽의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해진 거지. 맞나요? 자, 이번에는 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봤을 때 매도인의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닌가? 이쪽에 불능이. 잘못이 아니지. 자기도 자기 매도인에게 배신당한 거잖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과실이 있어? 과실이 없어? 이 사람. 없지. 무과실이지. 무과실이면 책임 안 져도 돼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에서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 그 책임은 얘가 추궁하는 거지. 얘는 근데 다 알고 샀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등기 전매 계약을 할 때 얘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집이 아직은 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얘는 모르고 산 거야, 알고 산 거야. 알고 산 건 얘가 못됐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 샀다는 거지. 자, 알고 샀는데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매도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죄송해요, 선글라스님 이러면서요. 제 매도인이 저를 배신하고 딴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가지고 제가 소유권 취득 못해서 당신에게 소유권 못 넘겨주게 되었어요. 어떡하죠? 정말 죄송해요. 라고 이제 알려주면 얘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면 저는 이 매매 계약을 뭐 하겠습니다? 해제할 테니 뭐 해달라고요? 원상회복. 받은 돈이나 돌려주시죠. 라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알고 샀기 때문에 법에서는 정책적으로 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손해배상,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고 계약한 거 아니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지. 이게 시험 문제가 저렇게 나온다니까. 이 케이스에서 얘는 악의자가 뭘 할 수 있냐,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 한 건데 이런 걸 몇 개 해야 된다는 거죠. 4개 더 해야 돼. 4개 더. 이 주기 뒤로 가면서 조금씩 복잡해지는데요. 예, 그걸 열심히 해서 외우시는 거지. 그렇습니다. 요거 15페이지도 한번 볼까? 잠깐만요. 아까 15페이지 우리 그림민법에 그렇다면 아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게 15페이지였나? 아니네. 아니 15페이지가 아니고 이거요? 아니다. 23페이지네요. 23페이지 여기요. 아까 살짝 봤던 그림.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이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게 이거 아직 안 배웠거든요. 제 첫 번째 이거 한 게 안 봤어요. 어쨌든 얘들이 한 매매는 불공정해서 뭐다? 무효다. 그럼 이 등기도 어떻다? 무효다. 얘 소유자이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제3자 눈에는 소유자처럼 보여 안 보여 얘가.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지. 그러면 이게 이 얘가 이 매매를 통해서 약속한 것은 이 건물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건데 그 매매의 대상이 된 소유권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해 있어요? 타인에게 속해 있어요? 타인. 일부가 아니면 전부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인 거지. 타인 권리 매매도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취득 과정 없이 등기 넘겨주는 행위를 했어요. 처분 행위를 한 거지. 자, 무권리자가 한 의무 부담 행위는 유효하지만 무권리자가 한 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등기도 효력이 없고, 얘는 선의 무과 실리여도 소용없는 게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결국 이 등기도 무효 등기여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자를 보호하는 조문도 없다. 그러니까 그 소유권 취득 못해요. 누가 소유자지? 최종적인 결론?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 얘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얘한테 찾아와서 이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송을 걸어서요. 있지. 이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지. 그럼 나는 억울하다고 몰랐다고 항변하겠지만 그 항변은 소용이 없고 결국은 얘는 말소당하고 집을 뺏기겠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 병이 매수인이 자기의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거지. 남의 집을 판 책임, 그게 뭐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서 얘는 선의자니까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시켜 버릴 수 있어 없어요? 해제하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뭐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문제를 그냥 딱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딱 세 문제만 가져왔습니다. 그냥 엄청 공부할 내용은 많은데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지는 것은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생기는 책임, 무과실 책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갑이 10,000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토지의 전부 10,000제곱미터 전부가 병소유였대. 갑의 것이 아니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거지. 이전할 수 없게 되면 책임져야 되지. 근데 전부가 병소유 토지라도 갑과 을이 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죠. 유효한데 이전할 수 없게 되면 지는 책임, 그 책임은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보세요.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근데 악의인 을은 뭐죠? 이게 을이 계약할 당시에 이 토지가 아직은 갑의 토지가 아님을 알고 샀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지. 뭐를 못하는 거죠? 손해배상. 자, 위에서 악의 을 알고 산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계약을 해제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요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담보 책임의 첫 번째 유형을 하나 보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환계약이네요. 교환계약. 여기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교환계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